15년 동안 공부하고 나는 아무튼 한참 반향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해요. 시간이.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내가 해준 순서대로 만들었고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학습부진아라는 억울하고 서러운 이름을 가진 어린이들 항변 그거 있으십니까? 네. 이것이 나의 생각에 일부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어찌하여 억울하고 서러운 이름일까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서러운 이름입니다. 학습부진아들의 이름은 그렇다고 말이죠. 본래의 우리의 이름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인정하시는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입니다. 수업이 제대로라면 무난히 완전 학습할 수 있다는 보통의 어린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습부진아가 되는 것은 학자들의 말씀대로 생내적인 것, 타고났다 그 말입니다. 생내적인 것이 아니며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된 것이므로 억울하고 서러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생내적으로 이렇게 타고났다면 억울하고 서러울 거 없다 이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 같으면은 생내적인 것이 아니며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나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않냐고 그야말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랬다고 말이죠. 자, 선생님들은 서투른 수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습부진아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우리를 가르쳐 학습부진아라는 이름을 붙여 차별적으로 처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에 의하여 붙여진 억울하고 서럽기 그지없는 이름을 선생님들께서 떼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학습부진아라고 부르는 것이 부도덕하여 비분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름만 바꿔 부르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실제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지요. 그래야 억울하고 서러운 이름인 학습부진아는 떨어질 것입니다. 스토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A군은 어떤 방법으로도 잘 배우지만 B군은 그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만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제대로 학습하도록 하려면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은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A군이 잘 배우는 방법을 버리고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전력 투구하여 배울 것이며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슬픈 하소연을 들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비군 어린이들의 우리들에 대한 하소연이고 항변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비군이라는 구독자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 여가 다릅니다. 우리 군 자, 그러면은 이어서
분열을 통해 그동안에 공부한 아주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뭔 공부였습니까?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하자. 그런데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학습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학습 문제로 만드는 방법 공부하셨습니다. 학습 문제가 제시됐으면 우리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하고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썼으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몇몇 논의들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전원이 그것도 동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AB 양분으로 분열되는 요인이 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은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AB 양분으로 분열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원인 중에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AB 양분으로 분열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선생님들이 체험을 해보시기 위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하기 전에 하나 뭘 알아야 되냐면 교과 내용과 교재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아까 용어 구성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알아야 오늘 실습도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겠습니다. 교과 내용과 다시 말하면 교재 내용,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 이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선생님은 손 들어보십시오. 안 드십니까? 그냥 손 안 드십니까?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대학 때 네, 쌀 거라서 공부했습니다. 네. 들었어? 네. 그럼 왜 아까 왜 손 안 드셨어? 어렴풋이 잘 알고 있어서 되게 정확한 건 아닌가. 근데 대학에서 이 강의 들으신 선생님 손 들어보십시오.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강의할 때가 있었고 안 할 때가 있었구나.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이것을 구별을 못하신 선생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들이 교재 자, 어느 쪽이 맞는가? 맞고 틀리다 보면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립니까? 자, 교재를 가르친다. 교재로 가르친다. 교재를 가르친다. 이쪽이 맞다 생각하시는 선생님.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내리십시오. 이제 모두가 다른 쪽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럴 경우에 혹시 수업 같은 데는 이쪽을 지지하는 어린이들 중에 몇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설명을 줘봤어요. 설명하라고. 그게 보충 설명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여러분들이 많이 시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쪽이 맞죠. 근데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재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교재로 가르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 늘하고 뭐가 어떻게 다르냐? 그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교과 내용이라는 것이고 교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큰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잘 보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 교과 내용이라는 것은 교육 내용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교과 내용은 어떤 것이냐고 그러면 우선 각 교과의 수업에서 어린이들에게 학습시켜야 할 개념, 법칙, 원리, 원칙, 구조, 관련, 태도 등 가치. 다시 말해 인류, 문화, 유사이라 말이에요. 학습 과정을 통해서 획득시켜야 할 사고 능력,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교과 내용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추상적이다. 어린이들에게 미디어 것이다. 어린이들의 학습은 직접적 대상이 아니거든요. 직접적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어린이 입장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얼른 말하면 이것이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이요. 애기들이 공부해야 할 것은 진짜가 이것이요. 근데 이것을 아까 말한 직접 학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매개로 해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곧 교재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애들이 배우고 또는 우리 교사는 무엇인가를 애들한테 가르칠 때에 무엇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직접 가르칠 수 없으니까 무엇으로? 자, 그게 무엇이냐면 교과 내용을 교과 내용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여러 소재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소재 이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 특수적인 사실, 사건, 사물, 현상, 작품, 자료, 글로 표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 내용은 바로 교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직접 가르칠 수 없으니까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무엇으로가 교과서 내용이다.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 이퀄 교과 내용일까요? 아니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곧 우리가 꼭 가르쳐야 돼. 어린이들이 꼭 배워야 하고 그것이냐 그러면 아니다. 꼭 배워야 하고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소재로서 교과서에 씌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교과서만 가르치고 찍었으니까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서라는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것이 소위 말하면 교과 내용인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무엇인가 수단을 가지고 어떤 무엇인가를 매개로 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교과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가르치면은 교과서만 가르치면은 이것을 배울 수 없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를 수단으로 해서 교과서를 도구로 해서 진짜 교과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교재로 공부하겠습니다만 국어과에서 설명문을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나중에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인간의 피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교재 글이 있다.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실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설명문 가운데. 근데 거기 보면은 피부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서 오는 자극을 얼른 알아맞혀가지고 금방 한다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병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놨어요. 근데 바늘로 찌르면 아프다 하는 거.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 바늘로 찔렀을 때 아프다는 사람. 그러니까 울고 아픈 줄 모르고 찍었어. 가만히 있다가 피부가 심장을 찔리고 찍었어.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늘 끝이 다창을 잡고 맞더라고. 금방 알았는데.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을 닿으면 어쩌겠어요? 타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면 금방 알아요. 만약에 그런 감각이 없다면 타볼 도 모를 거라고. 그래서 피부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를 세 가지 들어놨어요. 또 바늘에 찔리면, 뜨거운 것에 닿으면, 얼음에 닿으면 차다. 예를 세 가지 들어놨습니다. 그 밖에 또 많이 있지만 예를 우선 세 가지 들어놨습니다. 이런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피부가 어떤 구실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놓고 맨 나중에 가서는 피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결론을 우리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놨어요. 피부는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병과 같은 것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피부가 뭔 일을 하는지 그런 거 뭐 생각할까 싶으니까 예를 들어놨어요. 바늘로 찔릴 경우, 난로에 닿을 경우, 얼음에 닿을 경우 예를 들어놨어요. 대략 그러네. 파수병이네. 알 수 있게 증거를 딱 제시해놨어요. 여러 말이 있습니다.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 글을 가지고, 그 교재로 가지고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 교재로. 피부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병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피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그 교재의 목적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교재 내용입니까? 교과 내용입니까? 피부가 무슨 구실을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바늘에 찔렸을 때 예를 들고, 얼음에 닿았을 때 예를 들고, 불에 닿았을 때 예를 들고, 이와 같이 피부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얼른 알아차리는 구실을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파수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피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을, 그런 생리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다른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뭘까요?
다른 것은 생략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 만약에 그 설명문에 있는 내용대로 설명문이라서 완전히 생략적 지식 아닙니까? 그 교재를 가르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을 가르쳐라고 해서 그 글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다른 것, 그것으로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가르쳐라. 해서, 그러니까 교재 뒤에다가 진짜를 감춰놨다. 진짜는 교재 뒤에가 있어. 교재 뒤에 감춰놓고 이것을 가르치시오. 만약에 선생님들이 교과 내용이 있고 그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 다시 말하면 매개적 수단으로서 교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수업을 중간에는 생략적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냐? 그것을 알습니다. 피부는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고 파수꾼과 같은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권, 둘째 권, 셋째 권 이것이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은 동시에 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뒤에 숨겨놓은 교과서 만든 사람들이 숨겨놓았단 말이죠. 숨겨놓고서 선생님이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른 가운데서 이들이 다 알게 해야 된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 경우는 보시면 됩니다. 설명문의 구조, 설명문의 짜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문을 짜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잘된 작품을 선택해서 잡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이 글에서 소개. 이 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쓰겠다. 소개. 저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 제시. 피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 문제를 제시. 자, 그리고 제일 밑에는 무엇입니까? 제일 밑에는 결론. 이 물음에 대한 답. 물음에 대한 답이다. 그 가운데는 이것이 제일 처음이고 이렇게 했으니 가운데는 무엇이요? 이 결론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피부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고 묻고 피부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오른쪽 피부가 뭔 일을 하는지 판정이지? 하고 지은이가 피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믿지는 않아요. 이 사람 정신 사람이 뭔 피부가 파수이란 말이에요. 이랬거든. 안 믿었거든. 그러니까 독자가 자기의 주장을 자기가 말하는 주장이죠. 자기의 주장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내놔요. 증거. 그래서 그 가운데는 증거를 내놨단 말이에요. 뭐 내놨어요? 처음에는 바늘에 틀렸을 경우. 그 다음에는 날려. 그 다음에는 얼음. 요것만 예를 들더라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저는 증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고 증거를 들었다. 응? 그 다음에 이거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대한 공통점, 이것이 가운데지요. 가운데 1이라고. 가운데 1의 공통점. 여러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파. 날 얼굴 뜨고 얼굴 맞추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밖으로부터 온 자극. 밖으로부터 온 자극을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여기는 이와 같이 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요. 이렇게 이와 같이 피부는 밖으로부터서 오는 자극을 금방 잘 알아차립니다. 그래놓고 여기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써가지고 그러므로 피부는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소개하고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네. 그럼 좀 이거거든요. 또는 여러분 피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막 내가 그 알고자 하는 것인데 나는 모르고 있는 것인데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읽어보고 별로 재미없니? 내가 다 아는 것이네. 그럼 답을 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대단히 중요해요. 소개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뭐 합니까? 하고 물어봐. 내가 모르는데? 하고 읽어요. 이것이 처음. 그 다음에 가운데는 예를 들거나 증거를 대응으로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가 자 그러네 하고 수긍하도록 예를 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공통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뭐뭐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합니다. 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결론을 이렇게 매겨주는 다리와 같은 굿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짜여 있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설명문은 독자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잘 설명되어 있는 설명문은 다 분석해보니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도 설명문의 구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설명문의 구조를 알고 설명문을 읽을 때하고 이 구조를 모르고 설명문을 읽을 때하고는 내용 파악이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가 설명문을 쓰지요. 대학에 갈 때 논설문을 쓰잖아요. 이때 다 이런 구조로 써야 돼요. 이런 구조를 알고 설명을 쓰는 거다고 이런 걸 모르고 설명을 덮어놓고 제목만 주고 쓰는 거다고 이것도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하고 그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침에 있어서 아무 설명문이나 가지고 오는 것을 하면서 교과서 만든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떤 글을 가지고 오거나 하고 글 A를 가지고 많은 수집을 하는 거예요. 수집을 많이 해. A라는 제목을 가진 설명은 B라는 제목을 가진 설명을 많이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가지고 자 4학년에서
설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4학년에서 알맞은 설명문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설명문도 이런 짜임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설명문은 또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은 설명문이라고 내놨지만 이런 구조를 모르고 쓴 사람이 설명문은 형편없어. 그런 것을 교과서에 가져오는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명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을 불러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소재라.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잘 가지고 있는, 응? 교과 내용을 잘 가지고 있으니 그런 설명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글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아가지고 자, 4학년에게 알맞는 설명. 그 다음에 그 설명도 이런 구조를 그대로 전형적으로 잘 갖고 있는 설명.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좋다. 이 세 가지가 저를 뽑힙니다. 자, B, D, F. 여기서 또 4학년에게 설명문의 구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나? 결국은 이거 두 가지. B하고 F. 자, 이 B하고 F 중에서 어떤 것이 좋나? 마침내 B가 선택. 이것이 교과서에 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소재라.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선택된 교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 만드는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을 밟아서 교과서를 내기 때문에 보통으로 전문적 역량과 그 다음에 그 노력이 보통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말로 전문가들이 했었죠. 그래서 아까 같이 선택된 것이 뭐냐면은 피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그 그림. 그 그림 마지막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가 피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됐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 이런 구조를 전형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이 눈으로 싹 봐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네. 애기들이 봐도 벌써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네. 알 수 있도록 가장 전형적으로 잘 내용이 갖춘 걸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소재 가운데에서 설명은 이렇게 무엇이 많이 있겠지. 그 많은 설명 중에서 이것이 선택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선택되고 그 중에서 선택되고 그 중에서 선택되고 마지막으로 선택된 것이 교재다. 그리고 이 교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것이 들어있어요. 전형적으로 잘 갖추고. 그러니까 이 교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따라서 이 교과 내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개념, 법칙, 원칙 이런 것이 대단히 추상적인 것이다. 동시에 매우 전이가가 높은 지식이다. 전이가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전이가 높은 지식. 전이가 높은 지식. 다시 말해. 써먹을 때가 많아요. 응용의 폭이 넓다. 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설명문의 구조 이것만 알고 있으면 평생 써볼 수가 있어요. 평생. 모든 글 가운데에서 설명문을 이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동시에 무엇도 중요하냐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글을 쓸 때 여기 쓰다가
배우면은,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이 구조에 의해서 이것을 군직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논술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 대학을 갈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쳐요? 선생님들 이걸 뭐야? 교과 내용과 교재의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관한 생략적 지식을 가르쳐요. 교재에 쓰여 있는 그 소재의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죠. 소재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해. 그런 생략적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야. 이것은 교과들이라고 합니다. 가령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1학년 경우에 3 더하기 6은 9, 6 더하기 3은 9, 또 그 페이지에 보면은 2 더하기 4는 6, 4 더하기 2는 6, 또 그 밑에 보면은 가령 4 더하기 4, 4 더하기 3이라고 할까? 3은 7,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시간 교재를 보니까, 어느 한 시간을 교재를 보니까 3 더하기 9, 다 똑같아. 7, 7, 6. 이것은 뭘 가르치는 것일까요? 근데 이것은 금방 할 수 있죠? 교환 법칙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교환 법칙이라는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가 변하지 아니하고 위치가 변한다. 무엇이 같으냐? 숫자가 같다. 무엇이 변했느냐? 숫자가 아니 위치가 변했다. 이것이 즉 1학년들이 배워야 할 법칙이다. 아주 법칙이죠. 교환 법칙. 선생님들 그렇게 과연서는 교환 법칙 같이 하고 다닙니다. 교과서에는 교환 법칙 같이 하는 건 없어. 그냥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환 법칙을 같이 하시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만 가르쳐. 근데 이거는 교환 법칙이구나. 애들한테 그 법칙을 알게 하는 교재구나 하면서 아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교재든지 전부 다 그 교재 뒤에 감춰놓은 교과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하다가 원시 수업의 목표를 쓸 때 뭘 했습니까? 바로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교과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근데 가령 아까 이 경우에 피부의 기능 기능에 피부라고 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가르친다. 그리고 피부는 어떤 기능가를 아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썼다면 이거는 전혀 엉터리지.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을 안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는 애기들은 이것을 못 배우잖아요. 설명을 구조를 못 배워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 꼭 가르쳐 썼으면 하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의 지도서가 있는 거예요. 전국의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부디 이걸 읽어보시고 최소한 이것만은 꼭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교사의 지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지도서를 원래 학교에서 내는 것인데 내가 교사의 지도서를 읽어보니까 이것이 많아요. 이것이 정말 전문가가 쓴 글일까 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야죠. 그래서 진짜 교과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진짜 교과 내용이 있겠습니까? 교사님 지도서도 100% 믿을 수가 없다면 교사님 지도서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정확한 걸 알겠습니까?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라고 누가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교육과정. 철수가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고 철수의 말이 다 하고 승하지 아니하고 틀리다 그리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철수가 보내온 공을 내가 받아서 탁 치면 각자의 책상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각자가 철수의 말을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죠. 철수의 생각과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 사고라고 비교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철수의 말이 맞다. 또는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도 철수의 말을 듣고 잘 맞네. 철수의 말이 더 타당하네. 하고 생각을 바꿉니다. 이렇게 수업을 항상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 교과 내용과 교리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이해가 가시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좀 한 시간 새로 잡아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5학년, 6학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3학년, 4학년에서는 이것이 가운데치가 없습니다. 가운데가 없습니다. 가운데가 없고, 그래서 이걸 가운데 1, 가운데 2라고 해요. 3, 4학년에서는 가운데 2가 없습니다. 가운데 2가 없고, 가운데만 있습니다. 5, 6학년에 가면은 가운데 1, 가운데 2가 있어갖고, 이것을 가운데 이게 여러 가지 예나 증거를 들는 그것의 공통점을 정리하는 이와 같이 하고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4부 구조, 3부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내용이라는 것은 대단히 전이가 높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써먹을 때가 많다면 응용의 폭이 넓다는 말입니다. 언제가 내가 얘기했지요. 호텔에 가면 내 방이 있어. 내 방을 끌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점심을 사 먹기 위해서 나왔는데 말이죠. 나오자마자 문 다 장화를 끌지 않으니까 아니 보니까 안에다가 지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서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장화를 끌어서. 그래서 그런 데 가야겠죠. 가서 내가 이만저만 하네. 그럼 꼬이가 알았습니다. 하고 저 방에 들어가고 키를 갖고 와서 다 끌어주죠. 당연히 내 방 키를 갖고 왔겠죠. 근데 저쪽에서 저쪽 방에서 꼬이 나를 그랬어. 그래요? 그럼 얼른 프론트에 가서 그 방 키를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내가 불렀던 키를 갖고 와서 다 끌어주는 거야. 저 5층에서 꼬이 나도 그랬네. 그래요? 또 갖고 와서 그걸 딱 끌어줘. 알고 보니까 이 키 하나 가지고 그 호텔에 모든 방을 다 끌어줘. 근데 나한테는 우리 방, 내 방 끌 수 있는 키만 주지요. 여러분들, 내 방만 끌 수 있는 키에 해당되는 지식, 모든 방을 다 끌어볼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그러지. 마스터키에 해당되는 지식, 어느 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 방을 다 끌 수 있는 마스터키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마스터키에 해당되는 지식이다. 그러면 이 전이가 높은 지식의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단편적인 지식. 단편적인 지식. 짤막짤막한 지식. 그때 한 번밖에 못 써보는 지식. 근데 지금 우리는 앞으로 뭐냐면은 그렇게 써먹을 폭이 좁은 그런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이가 높은 지식을 가르치자. 그래야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키를 가지고 있어야 톡톡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결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소재와 교재, 소재와 교재.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뭐예요? 복과 내용이죠. 눈에 안 보여. 그것은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 만유 인력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만유 인력을 가르쳤어요. 만유 인력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주 추상적인 것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가령 바닷물이 빠졌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걸 갖고 결국은 만유 인력을 가르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또 되게 그런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그래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더 많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에 대해서는 알게임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이어서 가말은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을 어떻게 하느냐? 모의 수업을 통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식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도입기술입니다. 도입기술의 법칙. 자, 그러면 도입기술의 법칙을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도입기술의 법칙은 우선 이것은 내가 자료를 인쇄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번 보십시오. 전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우선 똑같은 문제식을 만들면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이와 같이 마지막 사전적 집단이다. 이들을 교사적 집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학습의 능동적인 주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보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심리를 일으키자고 했죠? 마음의 지진을 일으키자. 마음의 지진을 일으키는데 이제 법칙이 있다 이것이죠. 마음의 법칙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이의 내부의 지적 사건을 일으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제 진짜 법칙이 나왔었죠. 지적 균형을 잃게 함으로써 심리를 일으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정보에 접했을 때 사람은 지적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일단 균형을 잃게 되는 사람은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균형을 잃게 되면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인 균형을 잃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리키는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가지고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적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은 이미 누가 하지 말래도 숨어서라도 하게 돼 있어요. 문자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날에 스스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완전히 분명히 저는 그것이 쓸모없게 되는 점을 줘야 역시. 자, 그런 데 있어서 이것이 제일 큰 법칙인데 이것이 상당한 정도로 추상력이가 있거든요.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 활용할 때 보면 하위 법칙을 내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고정관념, 신념과 어긋나는 정보, 모순되는 정보, 대립되는 정보, 그것을 부정하는 정보, 그것을 전복시켜버리는 정보, 그것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정보를 줘라. 그러면은 균형을 잃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다시 말하면 이랬을 경우에 인간은 지적 균형을 잃었을 때에 이런 상태가 돼요. 수업의 모두에서는, 수업의 첫머리에서는 이와같이 어린이 머릿속에 캐슈마크가 가득 채워넣는 자, 그리고 이 캐슈마크에 의해서 그게 해결됐을 때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주어서 직접 기로에 서게 한다. 헷갈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고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직접 균형을 상실케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준다. 그래서 직접 기로에 이것이 뭐냐 저것이 뭐냐 애매하다 이것이죠. 헷갈리게 됩니다. 지적으로 교란시킨다.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는 무엇이냐면 하위 분칙 세 번째는 예상 밖의 의표를 찌르는 정보를 줘라. 그때 그리고 한 포기의 밀의 뿌리의 길이가 엄청난 길이 쓰죠? 12,000km라고 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의표, 예상 밖의 의표를 줘야 그런 정보를 줬을 때에 인간은 직접 균형을 일어나요. 심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못하게 해도 숨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 다시 말하면 사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짧게 왜 그럴까?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이 문제의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 문제가 될 수 없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사고하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모르지 못하는 쳐다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식을 학습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이에요. 해결 나갈 것도 없고 실패와 성공의 확률이 50%쯤 되게 문제를 주었을 때 학습 문제가 된다.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원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발문 안에 당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해요. 단서 실만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직접적, 직선적으로 묻지 말고 간접적, 외적으로 번안해서 물어라. 번안한다는 말은 물을 것은 다 물어. 왜 그러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것은 다 묻되 저희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물어라. 그러면 간접적, 외적으로 물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있었죠. 결국 문제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직선적으로 묻지 않냐고 간접적으로 왜 이걸 묻는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발문의 원칙, 다시 말하면 학습 문제를 만드는 원칙 두 가지인데 이것도 상당한 정도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왜라고 묻지 말라.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또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기에 물어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 범인이냐, 누가 그랬느냐 그렇게 물어라. 또는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을 물어라. 그 다음에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라. 이렇게 해서요. 왜라고 물으면 너무 어렵고 도저히 어린이들 능력으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에서 묻자 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문제를 만든다는 말을 학습 문제가 만들어졌으면 어린이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학습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학습 문제가 제시됐어요. 그럼 어린이들은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생각,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만든다.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 너무 소합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으면 학습이 처음이 아니야. 우리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럼 자기 나름의 생각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결국 선생님 묻되 아까와 같이 어린이들이 능히 사고할 수 있도록 왜라고 묻지 않냐고 또는 그것가 무엇이냐 하고 묻지 않냐고 어떻게 묻는다고 했어요? 어떤 조건을 갖췄느냐 또는 뭐가 관련있느냐 그 범인은 누구냐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느냐 등등